안녕하십니까, 밑돌세 인사드립니다. 슈카월드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슈카 선생님이 포브스 선정 힙합 역사상 최고의 래퍼 탑 10에 드는 초특급 스타 카니에 웨스트가 내 안에서 음감에만 깔짝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70곡이 넘는 라이브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한국에서 고기를 뜯으면서 즐겁게 한국의 먹과 맛을 즐겼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목을 끌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 주스를 하루에 5잔씩 때리는 엄청난 설탕 지사량을 자랑했다고 전하시면서 미국인들의 당류 섭취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카니에 웨스트라는 래퍼에 대해서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는 양반이기도 하고 제가 오랜 힙합 팬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오늘은 미국인들의 당류 섭취 주제에 집중해서 스탯을 몰아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카 선생님이 이어서 카니에가 하루에 달달한 블루베리 주스 5잔을 때리고도 혈당 스파이크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시카고 출신인 카니에가 시카고의 패스트푸드점 포르티오에서 파는 고열량 밀크쉐이크로 단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밀크쉐이크라는 게 이게 워낙 당류가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마실 때 약을 할 때와 비슷한 뇌작용과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적으로 뇌를 극락으로 보내는 활동이 중독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류라는 게 사실은 참 위험합니다. 이 설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썰을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제 지인 한 분이 저녁 함께 하자고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막 전형적인 백인 가족 집인데 저녁 식사가 이제 임팩트가 없었는가 그때 뭘 먹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먹은 디저트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이 디저트 만들 건데 잡숴볼래요? 물어보길래 부엌으로 슥 끼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지매가 냉동고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꺼냅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도 꺼냅니다. 그리고 바닐라 크림파이를 꺼냅니다. 그래서 바닐라 크림파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슈크림빵에 들어있는 그 바닐라 크림 있죠? 그거를 엄마 손 파이처럼 바삭한 파이 크러스트에 꽉꽉 채운 다음에 그 위에 휘핑크림으로 도배를 해놓은 것이 바로 바닐라 크림파이입니다. 아니, 저는 그 파이를 우유랑 같이 곁들여 먹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든가 그 선택하라고 그 둘을 꺼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찬장에서 갑자기 블렌더, 그러니까 그 믹서기 있지 않습니까? 믹서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믹서기에 아이스크림 잡아넣고 우유 잡아넣고 파이 통째로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다 같이 믹서기로 쫙 돌리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탕 덩어리 꾸덕한 파이 밀크쉐이크를 컵에다가 쭈르르르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완전 에바인데 에바그린인데 싶어가지고 움찔했는데 한 모금 해봐라고 딱 주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모금을 딱 때렸는데 와, 엄청났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크쉐이크는 그냥 녹은 아이스크림 마시는 것 맨기로 그냥 달달하기만 하지 슴슴하게 뭔가 먹는 재미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삭한 파이 크러스트 가루가 밀크쉐이크에 갈려 있어가지고 뭔가 씹을 것도 있고 이게 고소함이 막 입에서 고소하게 막 쳐지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미친놈처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쉐이크 한 모금 삼켰을 때 당분이 뇌랑 하이파이브를 때리고 온몸에 도파민이 상큼하게 터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머드파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달달한 걸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파이인데 이게 첫 번째 레이어가 설탕이랑 휘프크림이라고 그 이미 설탕에 한 뭉태기 들어있는 크림이 있습니다. 그 설탕이랑 휘프크림이랑 크림치즈를 섞어가지고 직사각형 유리 용기에 1차적으로 먼저 깔아줍니다. 그 위에 초콜릿 푸딩, 바닐라 푸딩, 초콜릿 칩이랑 우유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립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휘핑크림 다시 바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트윅스나 M&M 아니면은 킷캣 같은 그 초콜릿 바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 바를 가루로 내가지고 위에 송송송송 뿌립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시피식 머드파이라고 하는 건데, 와,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고도비만에 처먹는 거는 뭐 일각이 있고 맥락이 있는 양반인데 그거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달아도 너무 달아가지고 입에도 못 대는 거를 미국인들은 그거 맛있다고 눈에 쌍심지 켜고 퍼먹는 겁니다. 진짜로 경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작정하고 오늘 막 설탕을 먹겠다고 한 게 밀크쉐이크나 머드파이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슈카 선생님이 미국인 하루 당류 섭취가 149g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149g의 당류는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한번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유타 지역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 미스터 존슨 씨의 하루 음식 섭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존슨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키친 카운터에 커스코에서 파는 croissant이랑 그 크로와상 있지 않습니까? 크로와상이랑 오렌지 주스를 이래 올려놓습니다. 크로와상에 누텔라 발라 먹고 싶지만은 참고 그냥 크로와상만 먹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시원하게 때립니다. 크로와상의 설탕이 6g이고 오렌지 주스 한 컵에 있는 당이 23g입니다. 그런데 크로와상 곱게 하나만 먹겠습니까? 출근하러 나가면서 크로와상 하나 더 집고 차고로 가는 길에 한 입 먹고 운전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러면은 크로와상이 2개니까 12g에 오렌지 주스 23g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회사 가는 길에 커피 한 잔을 때립니다. Iced brown sugar oatmeal shaken espresso. 벤티로 때립니다. 당분 18g이 적립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근데 딱 회사에 들어가니까 아침이라고 매니저가 팀원들 먹으라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사왔습니다. 근데 공짜 도넛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초콜릿 코팅에 크림으로 채워진 도넛 하나를 털어 먹습니다. 그게 당류가 23g입니다. 자, 그리고 일을 하다가 1시쯤 되니까 동료들 전부 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나중에 2시나 2시 반쯤에 늦게 가면은 눈치 보이니까 배가 안 고파도 일단 점심을 먹습니다. 아까 도넛을 먹었으니까 점심은 뭔가 야채가 있는 거를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낭낭하게 샌드위치 샵에 갑니다. 샌드위치 야채 해봐야 양상치 쪼가리랑 썰은 토마토 살짝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공된 고기랑 마요네즈, 렌치 소스 졸라에 뿌립니다. 아니 그래도 야채가 있으니까 건강하지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면서 먹은 샌드위치의 설탕이 16g이고 또 샌드위치만 먹을 수 있습니까? 콜라랑 또 쪼매난 감자칩 한 봉지 털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베큐 맛 감자칩에 당류가 2g이고 콜라 한 캔에 당분이 39g입니다. 근데 이제 소다 파운틴 기계로 컵에 받아 먹으면 당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캔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미 지금까지 섭취한 당류가 133g입니다. 그래 먹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감사하게도 밥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또 와이프가 뭐 코스코에서 산 냉동 라자냐나 뭐 오븐에 데워서 퍼줍니다. 이게 1인분에 당분이 7g인데 1인분이라 해봐야 그 쪼매난 거 한 덩이만 먹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끼니인데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3인분 3덩어리 퍼서 먹습니다. 그러면 당분이 21g이고 현재까지 합계가 154g이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까 콜라 한 잔 더? 그러면은 당분 39g 또 추가돼서 193g이 됩니다. 그러고 밥 먹고 딱 소파에 앉았는데 평일이라 NBA 농구하네 아 맞다 어제 와이프가 사놓은 커스코 쿠키가 부엌에 있었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쿠키 한 개 또 집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쿠키에 들어있는 당분이 41g입니다. 그거까지 추가하면 총 234g의 당분을 하루 만에 먹어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과장하는 것 같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가까운 익명의 백인 지인이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말해준 거를 나열해 드린 겁니다. 뭐 콜라를 제로 콜라로 바꾸고 도넛도 빼고 뭐 빼고 해도 이미 한국인들의 하루 평균 당류 소비량 34.6g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자분들은 달달한 거 워낙 좋아해서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카 선생님이 미국인들의 췌장 크기가 한국인보다 더 크고 인슐린 분비가 더 활발하다고 하시면서 그렇다고 살이 아예 안 찌는 게 아니고 당뇨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피지컬을 가진 분들을 찾기 쉽지 않지만은 백인들이나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슈카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바로 이 전동 카트. 정말 미국에만 있는 이 전동 카트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초고도 비만의 고객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소득에 따라 쇼핑하는 마트의 종류도 다르다라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위 티어 홀푸드 같이 부자들이 가는 마트에는 이런 초고도 비만 고객을 위한 전동 카트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전동 카트는 워마트 같은 낮은 티어의 마트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돌스야, 그러면 부자 중에서는 이렇게 초고도비만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소리가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비만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적게 먹어서 반대로 더 빼빼하고 말라야 되는 거고 부자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포동포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겁니다. 미국은 기형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비만율이 부유한 사람의 비만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미국의 문화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음식에 첨가된 게 당분이라고 했지 설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의 가공식품 회사들이 사용하는 당류는 천연 설탕이 아니라 High Fructose Corn Syrup, 즉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게 옥수수에서 나오는 액상 감미료인데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결국에는 설탕처럼 100% 포도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설탕 대체 감미료 중에 왠지 더 고급지고 몸에 좋을 것 같은 대체 당류가 있습니다. 코코넛 슈거, 팜 슈거, 메이플 슈거 전부 다 설탕보다 비싸고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입에 털어넣는 순간 설탕과 같은 방식으로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만 건강한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잘 아냐?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정말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당시에 썸을 타고 있던 백인 언니랑 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웨이트 형님이 와서 주문을 받았고 언니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주문을 하는데 땅콩 빼달라, 밀가루는 없는지 체크하고 간장도 빼달라, 뭐 참기름 빼달라, 뭐 빼달라는 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이 짧았던 저는 땀마 그냥 뭐 만들어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리 깐깐하노 이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언니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에서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조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나이도 들면서 돌이나 쇠도 씹어 먹던 20살의 밑돌쇠가 아니고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는 35살의 밑돌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거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료 살피기가 더 심각해진 계기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제 3살짜리 아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 심각한 아토피가 퍼져 있고 가려우면 긁어서 환부가 피를 토합니다. 상처가 따가워서 아픈 짐승처럼 울부짖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 아토피라는 질병이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품, 설탕, 밀가루, 씨앗으로 만든 식용유, 가공식품을 일절 금하고 쌀, 고기, 과일, 채소만 먹이고 마트에서 파는 모든 음식 성분 중에 재료가 3가지 이상 들어가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였습니다. 제가 설탕이라고는 했지만 콘시럽을 비롯한 모든 인공 당류를 포함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당류를 먹지 못하는 것은 진짜 대량 생산된 것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애기 음식에 당류를 못 넣으니까 사과나 바나나를 갈아서 넣고 맛이 약하니까 마늘가루, 양파가루를 이용해서 감칠맛을 내고 그 흔한 주스도 못 마시니까 코코넛 물로 대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3주 정도 철저하게 통제하니까 덜 가렵고 이제는 아토피 연고를 발라도 긁지를 않으니까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또래 애들 전부 다 먹는 아이스크림, 피자, 사탕 같은 거 먹고 싶었지만 아빠가 먹지 말라는 거를 안 먹으니까 덜 간지럽고 더 이상 피를 뿜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당류 잔뜩 든 간식을 권하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나는 과일 먹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아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은 이 먹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알레르기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런 가공식품에 첨가된 읽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 인공 색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당류 이야기로 들어가서 미국인들이 항상 이렇게 당류에 쩔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60년대 미국인들의 사진을 보면은 우람하고 건장하고 여성분들도 날씬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비만국이 되었나? 1970년대에 콘시럽이 보급화되었는데 이게 설탕이랑 맛과 향은 동일한데 더 싸고 저장기한도 더 길어서 식품 제조업자들에게는 혁신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옥수수로 만드는데 옥수수는 제 머리털과 달라서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엄청 빨리 자라기 때문에 회전율도 좋습니다. 또
또 재배하기가 다른 작물보다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취급도 쉽습니다. 그리고 슈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미국 전역의 거대한 옥수수 농장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콘 시럽은 더 저렴한 대안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의 대화를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 친구 말이 일단 정부에서 채소나 과일 재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소작으로는 돈이 안 된답니다. 또 채소나 과일은 쉽게 손상되거나 썩어버려서 보관이나 취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보다 버리는 돈이 더 많고 과일, 채소 최대 생산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 규제가 심각해서 캘리포니아의 채소나 과일 농업자들이 엄청 힘들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도 원래는 감자 농장을 했었는데 메이저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나 워마트 같은 대기업 마트 회사들이 대규모로 농장을 직영하기 때문에 돈도 안 되고 해서 감자 재배 비율을 줄이고 맥주의 원료가 되고 재배가 비교적 쉬운 보리 재배량을 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재배하던 많은 이웃 농부들은 농장 유지가 힘들어서 옥수수 재배로 전환한 농장주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나 과일은 더 비싸지고 가공식품의 주 원료가 되는 식용유, 대두, 옥수수, 보리 같은 거는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게 더 저렴하니까 딸기 재배 농장은 싱싱한 딸기를 유통하는 것보다 딸기의 당분을 가공해서 딸기잼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많이 이익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싱싱한 딸기는 멍이 있거나 모양이 나쁘면 상품 가치가 없고 운반 과정에서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은 딸기잼을 만드는 딸기는 멍이 있든 상처가 있든 어차피 당분이랑 때려박고 끓이면 티가 안 나고 운반이 쉽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농장은 토마토 케첩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많이 남는 거고 그렇게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보다 케첩이나 딸기잼으로 배를 채우는 게 더 저렴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홀푸드에서 산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잘라서 발사믹 식초를 뿌리고 그 위에 맛있게 구운 스테이크나 연어를 먹기 좋게 잘라서 샐러드에 올려서 먹을 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워마트에서 산 냉동 스파게티에 기름으로 만든 가짜 치즈를 뿌려서 데워 먹고 감자칩에 콜라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런 식습관이 쌓였을 때 과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체형이나 건강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서 있을 때 제 앞사람이 올려놓은 음식들을 보면은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부 다 냉동 가공식품, 감자칩, 그리고 마트에서 산 브라우니, 쿠키, 죄다 가공식품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려고 노력하는 제 몸도 이렇게 아픈데 제 앞에 있는 이분의 몸은 얼마나 아플까? 몸이 아픈데 원인도 모르고 계속 먹던 대로 먹거나 원인은 알지만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 먹어야 하는 그분들 나름의 이런저런 까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체중이 늘고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또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병원에 가는 것을 지체하게 되고 병이 더 심각해집니다. 병을 더 키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고 병원비 폭탄을 맞으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빚은 더 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슷한 식습관으로 살아가게 되고 악순환이 대물림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일반 서민들이 흔히 겪는 삶의 패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사람들 식습관이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특히 달달한 거 파는 디저트점도 많고 튀긴 음식도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에 사용되는 조미료들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장, 굴소스, 참치액, 간장 등에도 당류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상 의외로 당류를 많이 섭취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음식이나 식습관이 한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 특히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해서 한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도 슬슬 경계를 강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신당에 처먹다가 눈 떴는데 옥황상제랑 골프 회담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구.